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2018 오후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후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트렌드 및 플랫폼 비즈니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네 분의 그 주제 발표와 패널 토크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진행을 맡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본 행사의 공동 주관 중에 하나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약간 졸리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좋은 주제, 좋은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좀 저희가 힘을 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분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그 교수이신 유병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글로벌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 유병준 교수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글로벌 현황 및 전망입니다. 간단히 저희가 그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 세계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전망,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의부터 왜 플랫폼 비즈니스가 부상했는가까지부터 여러 해외 기업의 사례, 국내 기업의 사례, 미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란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업자, 공급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중간에서 플랫폼 구축자가 있고 거기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을 제공하고 그 판에 양자, 투 사이드에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그 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저희가 그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데요. 기존의 모델에서는 공급자가 그 공급할 물건, 서비스를 정하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일관된 방식, 일렬로 순차적인 방식에 의해서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플랫폼에서는 공급자와 컨슈머가 같이 만나서 이 공간을 공유하게 되고 이 공간에서 물건을 제공받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 컨슈머가 이 프로듀서의 서비스와 제품의 공급에 소위 관여를 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 또 프로슈머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생산에 참여하는 컨슈머의 개념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말씀대로 멀티 사이드 마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존 비즈니스는 공급자가 생산자에 공급하는 원 사이드 마켓이었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멀티 사이드가 되고 그 공급자와 수요자의 가치 중개, 과거의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제품 서비스의 델리버리에 중심이 맞춰져 있었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가치가 중개되고 교환되는 공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관심사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 있게, 공급자는 수요자를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수요자는 공급자를 더 만나기 위해서 이 판을 구축하고 이 만나는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파이프라인은 각 일방에 대하여 수요자를 더 많이 모으고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왜 그러면 유행하게 되어 있는가?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대표적인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등 바로 상품을,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애플, 그리고 팡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바로 무엇이냐면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각광받고 있는 네 가지 큰 이유는, 첫 번째, 선도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거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커졌고 대세를 장악한 기업들이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ICT,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힘입어서 그 플랫폼 구축과 활용이 훨씬 용이해지고 파워풀해졌습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상을 구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하지만 그 20년 동안 경제성과 힘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스타트업 창업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런 플랫폼 기업과 ICT의 힘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와 함께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졌고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었는데 이 기술 혁신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짧은 수명 주기에 그 맞춰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또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항과 산업 영역을 무너뜨리는 융복합화가 가능해지면서 이종 산업 간 결합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기업이 진짜 영역이 무엇인지, 과거로 치면 산업의 영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을 동시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프레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플랫폼은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한 번 셋업이 되면 다른 산업을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이유는 제품 개발과 생산 과정에 공통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축된 프레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마존이 사실은 서점을 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AWS를 나가고 오픈마켓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을 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프레임은 다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산업인데도요. 그리고 개방형 플랫폼,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개방형 플랫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어떤 기업도 할 수 없었던 거대한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고용한 것 같은 효과죠.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한 것 같은 효과를 이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서 모으고 이 모여진 이 상품들에 많은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은 너무나 다양한 상품들이 공급이 되게 되는 거죠. 플랫폼은 그리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토대가 됩니다. 이 플랫폼에 관계자들이 전부 모이게 되죠. 이 상승 효과가 일어납니다. 많은 수요자가 있으면 많은 공급자가 모이고 다시 많은 공급자를 보고 다시 수요자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ICT, 인터넷의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연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이 결합되면 무서운 폭발적인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플랫폼은 서비스 기반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서비스를 쓴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인데요. 이에 따라서 과거 서비스들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각각의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던 것에서 플랫폼 기반 기업이 통합 서비스 판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서비스 업자들을 플랫폼에 모으게 됩니다. 이 얘기는 자율적 참여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어느 정도 서비스의 선별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 부분 사업을 지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글의 서비스를 보시면 물론 오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만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서 프리퍼되는 사업자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방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플랫폼은 그래서 기업 전략상의 체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규모가 큰 기업이 크는 이게 이제 스케일 오브 이코노믹스가 바로 수요 부분의 스케일 오브 이코노믹스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 경제를 가지게 됩니다. 선발주자와 후발주의 격차를 갈수록 벌어지게 하고 이것이 회복할 수 없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효과로는 사실은 빵이나 실리콘밸리의 경우 이거 소위 말하는 큰 기업들 과거에는 많은 도전들이 IT에서 가능했었는데
데이터와 플랫폼의 규모에 의해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한 해결책도 다시 모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규모의 경제 이펙트가 상당히 세계를 도미네이트하고 큰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기존 기업들을 지배할 것이라 보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 푸어스 500에서 현재 그리고 한 2020년까지 플랫폼 기업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5% 정도로 합니다. 하지만 성장률에 있어서는 기존 스탠다드 & 푸어 500 기업들의 성장률이 연평균 과거 10년간 16%였던 데 비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은 3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플랫폼 기업이 이루어왔고 그 성장을 통해서 지배하는 기업들로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은 일방향성이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그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구글과 우버와 같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말씀대로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에 의해서 상품의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려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플랫폼 기업이 더욱더 소비자의 앞에 선발에 서서 그들에게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 사례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애플, 저희가 아는 애플이 되겠습니다. 애플은 중개 수수료라는 수익 모델을 플랫폼 비즈니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잡스 룰이라고 그러죠. 30%의 수수료를 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중개 수수료 모델로 2009년 미국에서 창업되어서 이제 12,000명의 직원을 가진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창업되었고 5,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버와 유사한 모델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우버에 대항하는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또 동남아시아 더 선호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 미국에서 창업된 기업으로 역시 중개 수수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중국에서 창업된 기업입니다. 주 수익 창출이 중개 수수료인데 온라인 쇼핑,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타오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중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미국에 있는 SNS 서비스인데요. 구독료라는 두 번째 수익 모델을 할 수 있는 구독료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로 잡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글입니다. 이 기업에 워낙 이 구글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고요. 수익 모델은 세 번째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도 역시 광고를 수익 모델로 하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 VR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 보시고 계신데요. 아마존 이거는 미국에서 창업돼서 60만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위까지 잠깐 올라갔다 2위로 다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기업이고 주 수익 창출 수단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라이센싱이라는 네 번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쓴 만큼 페이를 받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쓴 만큼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1, 2위를 지금 다투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기업인 네이버, 그래서 99년 창업되었고 현재 여기는 구글과 유사하게 광고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 라인,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 등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인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95년 창업되었고 약 6,6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재미있는 것은 다섯 번째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에 아이템 판매라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있죠. 자체적인 플랫폼으로 컨텐츠 아이템을 판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또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진화하고 있는데 그 진화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온 비즈니스도 이제 플랫폼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3차 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진화가 암호화폐 시장의 열림이었다면 2차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암호화폐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지금 3차로 활발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많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등장할 것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공유경제 이미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서 새로운 형태로 또다시 진화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영원할 것인가?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원할 것인가를 저희 분야의 학자들이 같이 논의를 마이크로소프트와 한 적이 있는데요. 다음 20년, 10년, 20년 뒤에 과연 그들이 지금처럼 세계를 지배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가 나올지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창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과 함께 바이오 네트워크 같은 것도 등장이 가능할 것 생각합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인간에게 인베디드된 소위 말하면 네트워크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진화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또는 정부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많은 사업이 지원되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존 산업 보호로 잃고 있는 우리의 인터넷 비즈니스 기회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규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아마 그래브 이상 가는 기업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있고 많은 기업들,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기업들의 기회를 우리는 상실하고 있고 또다시 많은 다른 기업들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저희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생각한다면 정부의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 가능성,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을 또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판깔기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판깔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노력은 많은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창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플랫폼 모델을 또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이것도 저희가 많은 규제 속에서 지금 사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또 다른 결합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세계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망,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망과 발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유병준 교수님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글로벌 현황 및 전망 마지막에 재원까지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병준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피커를 초청해 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프로그램북하고 같이 나눠드린 QR 코드가 적힌 종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촬영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행사 심플로우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남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속하셔서 질문도 남기시고 다른 분에 대한 질문을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따가 패널 토크 시간 때 추천이 많이 나온 질문을 좀 선정을 해서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저희 300명의 접속 인원이 꽉 차서 접속을 못 하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원을 500명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접속하시면 또 질문도 남기실 수 있고 추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에 계속 질문과 추천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였고 현재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의 공동본부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소카 대표로서 창업자, 투자자, 또 다시 창업자의 역할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이재용 대표님을 모셔서 플랫폼 비즈니스 트렌드와 혁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긴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게 공식 명칭이랍니다. 네, 그렇고요.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원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여기서 혁신 성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앞에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는 혁신 성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혁신 성장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를 먼저 좀 하면 그럼 당연히 그 다음은 우리가 좀 이게 문제 풀릴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저희 혁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혁신, 그럼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는 걸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많이 들어왔던 뭐 규제 혁신, 노동 혁신, 산업 혁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새롭게 바꾸는 건데 왜 여기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계속 해왔던 것을 왜 다시 얘기하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혁신은 그냥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사실은 디스럽티브한 파괴적, 창조적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금 더 나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새롭게 바꿔나가는 그런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그 비즈니스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를 조금 더 개선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롭게 10년 전에는 다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들, 20년 전에는 뭐 그야말로 뭐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들이고 10년 전에는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고 창조적으로 바꾸면 거기서 더 많은 가치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존재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것이 하기 쉽지 않은 것이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 또는 뭐 벤처 기업들 이렇게 표현되는 기업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 그러면 왜 필요한 거냐?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념적으로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혁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가? 그냥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뭐 분배를 좀 더 잘하고 조금 더 착하게 더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뭐 혁신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한 섹터는 또는 어떤 한 분야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사회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삼성이나 이런 곳들이 만들어낸 혁신, 과거에는 그것이 지금은 뭐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것이 만들어낸 혁신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 것이겠죠. 자동차 마찬가지고 또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이 IT 인더스트리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혁신을 무조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냐,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 전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속 가능성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길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 사회를 좀 더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방점을 둔 혁신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해질 거고 그래야지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동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혁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환경, 사회,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혁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이 중점이 될 거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이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뭐 시민운동과 다름없을 것이고요. 이것이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야지만 혁신 동력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환경, 사회, 경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혁신이다. 그것은 곧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존 인더스트리는 다 낡고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새롭게 바꿔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한쪽에서 얻고 있던 것을 한쪽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혁신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건 제로섬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것을 같이 새로운 것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경제적 이득, 환경적 또는 사회적인 것이 더 전체는 커지는, 물론 거기에도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더 커지는 플러스섬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혁신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혁신의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다시금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속 가능한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혁신을 하기도 힘든데 이게 지속 가능한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 지속 가능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뭐 아주 다른 아주 정말 새로운 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노력만 해도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혁신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물론 환경, 사회, 경제 효과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하는 소비자, 그것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또는 전체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강한 동기가 움직임으로 가는 강한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환경 사회적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여전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인 논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까? 근데 사회적 합의 유도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설득하고 뭐 공청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여갈 사회가 그렇게 움직여갈 동인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창조적이고 더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것이 그냥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훨씬 더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될 것이고 훨씬 더 지금까지의 모델이 앞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에 대한 대안이 훨씬 더 그럴듯한 대안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광범위한 협력, 그러니까 이게 뭐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식의 우리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체가 그게 뭐 시민사회, 정치, 정부, 뭐 무슨 노동계, 뭐 기존 산업 다 포함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참여하지 않는 한 이것이 한 회사의 혁신으로 그 사회 전체적인 어떤 동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좀 더 잘 만들어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저는 주체로 이런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주체로 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 혁신을 하는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회 혁신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회 문제들을 환경적인 사회 문제들 또는 환경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우리가 풀겠다. 그것이 우리는 푸는 것이 우리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나오는 기업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기업이 운영되는 형태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기존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적인 기존 시스템을 좀 바꿔내면서 창조 파괴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플러스를 만들겠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렇게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적으로 수익도 창출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는 혁신 기업. 이거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기업들이 아마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우버라든가 뭐 리프트라든가 이런 해외 기업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이 그냥 우리 기업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뭐 아파트를 만들까 이런 것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숙박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접근해서 풀어낸 그래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동시에 풀어낸 혁신 기업이 되는 것이죠. 2030년 앞으로 약 1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말이니까 딱 11년 남았고요. UBS라고 하는 은행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곧 보실 수 있을 텐데요. UBS가 발표한 데이터는 이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심에 있는 그 자동차 대수의 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2030년에는 똑같은 기관에서 예측한 것이 2030년에는 자동차 판매량의 12%가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차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 12% 그럼 잘 이제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약 150만 대 정도가 차가 판매가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약 12% 그러면 약 18만 대 정도의 차들이 2030년에는
자율주행 택시로 자율주행차로 팔릴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택시가 몇 대 있느냐? 우리나라의 택시가 약 18만 대, 한 20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203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체 택시량만큼이 자율주행 택시로 바뀔 수 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갈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렇게 되는 11년 뒤면 우리나라의 택시는 다 자율주행 택시로 바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예측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예측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갈등들이 유발되고 있지만 특히 교통 문제는 더 심각하긴 합니다만,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우बर 갖고 또는 우리 카카오, 카풀, 소카, 타다 이런 거 갖고 지금 논의해야 될 때이냐? 왜냐하면 11년 뒤인데 11년 뒤가 됐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그 회사들이 아니라 새로운 그 드라이버레스 택시, 그러니까 무인 택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래는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속도,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혁신을 하고 하는 속도보다 더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더 빠르게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1년 뒤에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과연 자동차 생산을 하는 업체들, 자동차 부품 업체들, 또는 택시, 그다음에 버스, 그다음에 기존 이 플랫폼 회사들,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땐 또 일들, 보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아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혁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는 제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의 어떤 그 규칙, 과거의 법 또는 과거의 사회 제도에 발목 잡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10년 뒤에 저렇게 바뀐다고 하면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기업들은 더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또는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익 보는 사람들은 제대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걷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려고 하면 정부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다가 기업한테 혁신을 할 텐데 기존의 시스템과 같이 합의해와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정부가 앞장서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혁신을 안 만들 이유가 없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 때도 기업들의 역할은 그것이 좀 더 환경, 사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그래서 플러스점이 되는 그런 혁신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대표님, 플랫폼 비즈니스 트렌드와 혁신 성장, 특히 우리가 혁신 성장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그 혁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 측면의 부분을 좀 조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이 되는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게 아니라 이미 영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서 많은 경험을 통해 제도의 어떤 장단점 또 그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싱가포르 그 통화청의 금융개발 전무이사이신 로이 태원님을 모시고 규제 샌드박스와 혁신의 역학관계라는 주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로이 태원님을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at's probably the only Korean that I know, other than Salanghae. Pardon my voice. As you can hear, I'm a bit sore, my throat. I just got into Korea about 3 hours ago, so I came straight from the airport to here and share with you about what Singapore is doing in regulatory sandbox. I mean, the previous speaker
spoke about the need for government to change certain regulations or even the rule base so that to allow innovation to take place. Now, what I'm going to share is very specific to financial services sector. Financial services is a major part of the Singapore economy. It takes up about more than 13% of our GDP, so it's a major driver of our economy. And that's why about 3 years ago, we started thinking about how our financial services sector needs to transform and need to use digital services a lot more, use technology a lot more to help the whole financial services sector to transform. And this is one area that we have been working quite hard on, and I'll just share with you some of the things that we have been doing in Singapore. It is not an easy part, especially when we talk about financial services. It touches on a lot of people's money. So in fact, financial services, compared to a lot of other businesses, is probably one of the most regulated industry. And this is where innovation and regulation always have that struggle of how do we then balance the two while maintaining safety and soundness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but at the same time, how do you then allow innovation to take place? So this is a very difficult task. But the good thing about in Singapore is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It's not just the Central Bank of Singapore. It is also the regulator of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covering all financial services from banking, insurance, capital markets, asset management. But we are also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So as you can see, I'm from the financial center development. So I look after how do we grow Singapore as a financial center. And using the balance between innovation, the balance between regulation, this is where we try to achieve. But before I go into specific topic about regulatory sandbox, I thought I'll just share with you our thinking behind transforming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looking at the digital enabler for financial services. If you take a look at this is really our Singapore story, our Singapore strategy of how do we want to use digital economy enablers for our financial services sector. There are 10 of them. You can see number one very important one is we must have a trusted digital identity. So before anything can be put online or be on electronic form, there must be a digital identity. You can't be holding on to your passport or you can't be holding on to your identity card and then you want to do you want to use technology or to onboard your customers. It's almost impossible. So in Singapore, we have created something called MyInfo. This is a government effort where every one of our citizens and residents in Singapore has an identity with the government. And with this digital identity, today, you can actually open a bank account and receive your credit card without leaving your house, without even sending any physical document. So this is where the trusted digital identity come into play. And of course, that has to match with a digital data hub. So identity is one thing, but how do you then onboard your customer? For example, your home address, your date of birth, how do you prove that? So you need a data hub. So number one and number two, we have a platform, although it's not a platform business here that we are talking about, but in Singapore, we have a platform called MyInfo, where it stores digital identity plus individual data. We have about 20 over data points about a particular person, which include your name, date of birth, your income, and et cetera, et cetera. So with that information, the bank can then onboard you, or the financial services institution can then onboard you without you having to provide them with any physical document. So that's allow digital economy to take place. Without those two, I think that is a fundamental, which is why it's number one and number two. However, there is always the question about privacy, the question about consent. So it is important that while government is holding on to these data, you require the consent of these customer and consumer before the data can be released to the private sector. So a consent framework is put in place. Not everything that's in the data hub will be available to the private sector. The customer themselves has to provide that consent. So today, for example, if I were to come, if I'm over here, I want to open a bank account, all I need to do is to log on to the bank, and then tell the bank that go and take my data from MyInfo,
I give the consent to the bank, and when I give the consent to the government to release the information to the bank, and the bank can then use that information and onboard me. So 1, 2, 3 works hand in hand together with the data that is stored with the government. With the consent, it allows then digital economy to take place. And this is why, and you hear me mention a few times, this is a government effort.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can be done by the private sector, but there are also certain things that can't be done by the private sector. Things like such a big platform, you want it to be trusted, you want it to be a public infrastructure, but then at the same time, it is not money generation, it is not profit generating. So not many of the private sector will want to do. Now, if the private sector wants to do like what has been shown previously, they are going to monetize the data. But that's not what we want to do here in digital economy. And there are certain other things which I won't go into detail, such as data residency policy, where the data reside. In Singapore, we don't enforce that the data must be in Singapore. It can be anywhere, because to us, it doesn't matter where your data is, as long as your data is protected. Then number 6, number 7 is all about open platform, about using API, about using cloud computing to enhance digital economy. Number 8, with all this in place, we need strong talent. So I also take care of talent development for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in Singapore. So something that we are very focused on, how do we then work with our Institute of Higher Learning, the universities, the schools, to ensure that we have a good pipeline of talents helping the Singapore economy. Number 9, which is what I'm going to focus a lot on, we make policy not by just sitting behind a desk thinking, writing white paper. We make policy based on experimentation, based on empirical data. And this is achieved through the regulatory sandbox that I'll describe a lot more later. And last of all, which is very important, with all this data flowing in the whole digital world, there needs to be good cybersecurity to ensure that the data is secure. So what I'm going to cover a lot more today is about the sandbox. Now, we introduced the sandbox sometime in 2015 in Singapore, so it's been a few years. Many people ask me the question, so with the sandbox, how many companies have already been launched in the sandbox? The way we look at sandbox is not so much like a playground where everybody can come into play. The whole purpose of sandbox is really when there are certain new innovation that is so new that is gray in the area of regulation. If our regulatory framework or our rules already allow you to do certain things, we don't really want you to be in the sandbox. You either apply for the license or just do it if no license is required. So only when it is going against certain regulation, but yet it is innovative, that it is helping people, it is purposeful innovation, then we will want to put you in the sandbox to make sure that things work well. Which is why even over the last 3 years, while we have more than 100 over applications for sandbox, most of them we said that actually you don't need to be in the sandbox, you can just go ahead and do it. In fact, it's only a handful, like 5, 6 of them, that either have graduated from the sandbox or are still in the sandbox. If I'm not wrong, we have currently 2 in the sandbox. We have another 3 that has graduated from the sandbox. Some are successful, some are not. So sandbox is, like I mentioned earlier, is really the last resort for us. We use a lot of other tools to encourage innovation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I mean, we run, as part of the Singapore FinTech Festival, I don't know how many of you went. Part of the reason why I'm having this sore throat was because last year we had about 45,000 people coming to Singapore to just discuss and talk about FinTech. And within the FinTech Festival, we run a few things like the hackathon and the challenges to encourage innovation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We also do experiment with financial institutions. If you're interested, actually MAS together with quite a number of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are working on a blockchain solution for interbank settlement purposes. So this is called Project Ubin. If you go to MAS website, you will be able to find this particular project. Project Ubin, U-B-I-N. So we are not shy to experiment with our private sector, with our financial institutions. A lot of times in the past, maybe people have said, oh, you are a regulator, you need to keep an arm's length. But really, it's not the case.
we feel that in order for us to all move forward together as a public sector, we also need to work with the private sector very closely. So regulatory sandbox is just one of the many tools that we use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o encourage innovation to take place. So a little bit more about sandbox before I run out of time. So what is the sandbox? I mentioned it's really an environment that is created where we specify certain boundaries. I'll give you an example. If a new company say they want to test out something new, and we think that it is very innovative, we may then say that, okay, you can do this as a public experiment, but limit that to X number of customers and a particular transaction volume or value. So that if something were to happen, the consequences will not be so disastrous. If you think about it, this concept of sandbox is not a new concept in general industry. In the medical world, we have been running this for a long, long time. Before a new medicine is being introduced, they will definitely test on real human being. But when they test on the real human being, they will limit the test to a certain group of people who are of a certain age, who are of a certain classification, and then they do the testing. So this is really very similar and nothing new in our industry. It's just that right now it is very widely used outside of the medical industry. So the sandbox idea, not new, but it is new in a lot of other industry. Why are we doing that? Because really, financial services, the rule is very strict. We need to see how we can allow innovation to take place without causing a lot of safety and soundness issue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So how do we do that? We relax certain rules when they are in the sandbox. Ordinarily, they may require a license. Maybe within the sandbox, we will say that you don't need the license within the sandbox period. But after the sandbox period, they may or may not need the license,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experiment. And who can be in the sandbox? It can be anybody. Need not be a financial institution. It can be a startup. It can be, and most of the time, currently we have a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sandbox, and the rest of the sandbox participants are all startups. And when is it open? It's always open. So anytime people have a new idea, they want to innovate, they want to think about testing out certain things within the sandbox, they can then approach us. So that's the whole idea of our sandbox. The main objective is on the right-hand side. It's really about encouraging innovation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without causing safety and soundness issues, so we can manage our risk better. And of course, with that, it creates a lot more opportunities for our participants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in terms of whether they are startups, whether they are financial institutions. They need not be scared that, oh, I'm trying something new and it might touch on regulation, and the regulators get very upset about it. So as a regulator, I think we participate actively within the sandbox itself. We work with them hand in hand and help them to go through the whole phase and whole processes. So right now, I think it came out to be quite successful. While we don't have many of the participants within the sandbox, that's because our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already allow innovation to take place. There are very few of those examples where they are very innovative, and therefore we bring them into the sandbox and test out the ideas within the sandbox. And many of them are doing very well. Of course, there's one that didn't do quite well, so they have exited the sandbox, and then we learn from there. And we make policies adjustment from there as well. Because in the past, a lot of times when we make policy, we tend to just think theoretically. There's no practical exercise to help us to develop our policy. But with the sandbox, we are able to fine-tune our policy based on the outcome. So recently, we just introduced the Payment Services Bill. The Payment Services Bill is a result of our experiment within the sandbox with a lot of payments player. With that, thank you very much. I'll share with you a lot more at the panel later on. Thank you. 네, 싱가포르의 사례, 또 특히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도 많은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로이테오 전무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 순서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발표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이 네 분의 연사를 모시고 패널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QR 코드로 들어오셔서 심플로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패널 토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순서는 플랫폼 혁신과 일상의 변화라는 주제로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신 정주환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 정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겪어온 어떤 일상의 변화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는 작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일상을 보다 스마트하고 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하자라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은 그 소비자로서, 유저로서, 승객으로서 자기의 삶이 더 빠르고 편리해지는 것도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는 택시 기사님들이나 대리 기사님들, 즉 우리 플랫폼에 연결된 참여자들, 그들의 일상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움직이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택시, 대리, 내비, 주차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무언가 하나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산통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카풀 같은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거의 4년이 되어 갑니다. 3년 6개월 동안 저희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숫자는 몇 건의 이동을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더 편리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누적해서 약 35억 건의 이동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런칭을 했고 차가 없는 사람들을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카카오 택시를 런칭을 했고 차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카카오 내비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있지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리 서비스가 나왔고요. 모든 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세워둬야 되기 때문에 주차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 더 많은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의 숫자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동은 기존의 교통이나 통행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로 표현된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어떤 산업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동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액션이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동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출퇴근이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이주를 하는 이사 같은 이동도 있습니다. 또한 과정이 중요한 여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동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그리고 가서 즐기고 무언가를 하는 액티비티와 완전히 결합된 또 휴양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동에는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 이동을 꿰뚫고 있는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낸 것은 결국 이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건 자기 삶의 어떤 필요에 의한 순간으로까지의 가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이동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라는 것은 퇴근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고 혹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여행을 가고 이런 모든 생활의 연결을 이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동 약 35억 건의 생활의 순간들을 연결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이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이동을 마차 시대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차 시대에는 마차가 굉장히 비싼 재산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마차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둘 간에는 엄청난 이동의 능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생활의 반경이 엄청나게 다르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범위도 능력도 매우 다르게 됩니다. 빈부격차에 따라 이동의 역량의 차이가 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상의 질도 다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점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즉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발전이 되면서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대중교통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떤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지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고 굉장히 큰 변수인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약속들을 합니다. 정류장을 만들어서 이 지점에서 서는 것으로 하자. 몇 분 간격으로 버스가 오고 기차가 오는 것으로 하자라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하는 문제점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존의 이동은 소유 기반에서 거점 기반 그리고 특정한 간격으로 일정 간격으로 움직이는 스케줄드 트랜스포테이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수요가 언제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차량들이 어디 있는지, 거기가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공유형 이동과 라스트 마일, 즉 내 집 앞까지 오는 이동, 그다음에 온 디맨드,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이동으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의 가치는 아래와 같이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연결과 공유, 다양성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연결, 공유,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연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인터넷 커넥티비티입니다. 수요 시점에서의 어떤 즉각적으로 플랫폼에 자기 수요를 던질 수 있는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혹은 택시, 어떤 차량 등이 지금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꽉 차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커넥티비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연결성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사님들이 카카오 택시에서 설문조사한 거에 따르면 보다 쉽게 수요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수요와 연결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택시를 부르기 쉬워짐으로써 더 많이 택시를 부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카카오 택시 출시 이후에 택시 기사의 수익이 약 37% 정도 증가했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보다 쉽게 연결이 되고 보다 빠르게 이동을 함으로써 택시 기사님들의 공차 시간이 17% 정도 감소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작은 변화인데요. 택시 기사님들의 직업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영역의 감성적인 부분에서 연결해서 작은 어떤 은유를 어떤 장치를 통해서 택시 기사님들의 호칭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불렀을 때 기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저희가 카카오 택시 기사님이라는 안내 멘트를 남기게 됐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기사님들에 대한 호칭이 기사님으로 통일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기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만족도를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연결을 통해서 또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은 카카오 T 대리에 가입한 그 대리기사를 등록한 사람들의 연령대별 추이인데요. 노란색 선이 20대 대리기사들입니다. 20대 대리기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대리기사라고 하면 조금 더 시니어 분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풀타임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로서 굉장히 쉽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안적 소득원, 즉 미래를 준비하는 20대들의 대안적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공유라는 가치입니다. 공유라는 건 굉장히 쉽게 가진 자산들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것인데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는 제가 소유한 기간 동안 그것들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약 5% 정도만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95%는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여러 사람과 나눠서 활용한다면 굉장히 큰 가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내로 자동차의 가격이 약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나누어서 쓰이게 된다면 그 자동차가 충분히 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가치를 공유하는 건 5천만 원 이상의, 어쩌면 그 2배 이상의 가치까지도 공유하고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공유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수치는 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그 교통량 중에 나홀로 승용차의 비율의 변화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6년에 무려 82.5%, 승용차적 나홀로 승용차 비율이 82.5%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나홀로 차량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모든 차량이 한 명씩 탔을 때와 그 사람들이 도로 위로 나왔을 때 공간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명이 차를 공유를 하게 된다면 필요한 도로의 넓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체증도 많이 줄 것이고 어쩌면 남는 공간들을 새로운 가치로 환원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수요에 맞게 즉각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는 다양성입니다. 택시 대리 주차와 같은 기존 서비스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자전거 공유 혹은 전동 스쿠터의 공유, 그 다음에 비행기까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예전에는 수요를 찾기 공급자를 찾기 어렵고 혹은 수요자를 찾기 어려워서 누군가가 소유했던 이동 서비스들을 혹은 비이클들을 굉장히 쉽게 플랫폼 위에서 필요할 때 연결이 됨으로써 그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그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주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플랫폼 혁신과 일상의 변화, 실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 패널 토의로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세션 저희가 글로벌 트렌드와 플랫폼 비즈니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총 4분의 발표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 심플로우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중복되는 질문이면 이제 질문들을 좀 보시고 거기에 추천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하시고 싶은 질문이 없다 그러시면 또 질문을 추가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행사는 첫날은 저희가 플랫폼 이코노미를 큰 주제로 해서 1세션과 2세션을 진행을 하고요. 내일도 이곳에서 세션 3와 세션 4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의 주제는 앙트러프러너십, 창업가 정신을 큰 주제로 해서 세 번째 세션과 네 번째 세션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그 모더레이터를 소개시켜드리고 스피커분들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상원 대표님은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서 오랫동안 네이버의 성장을 이끄셨고요. 그 이전에는 또 대기업에서 또 대기업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끄셨던 분이고 그 전에는 또 판사, 대한민국의 그런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해주고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네이버 대표를 그만두시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고문 역할도 해주시고 프라이머의 파트너로서 여러 스타트업에 또 투자도 같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상원 대표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스피커를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마이크를 김상원 대표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회를 전문적으로 보던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전에 네이버 대표를 했다는 그런 연유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 후에 마더레이터, 한국말로 좌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막상 앉아서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이거 좌장 이런 건 아무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사회자로서 준비된 질문을 읽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발표한 게 다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질문을 통해서 아주 최대한의 좋은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평소에 머릿속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자리에 앉았으니까 시작 질문에 앞서서 제가 가졌던 소회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하면은 사실 저는 옛날에 판사로 일했고 네이버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LG 그룹에서 변호사로 오래 일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인터넷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죽기 전에 꼭 인터넷 기업에서 일해봐야지 억울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네이버로 합류를 했는데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인 LG의 많은 동료분들이 그때 저한테 네이버라는 데는 뭐 하는 데냐,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 막 이런 식의 질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서 놀랍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 경제란 말을 쓰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인터넷 비즈니스 이렇게 이제 하던 시절인데 이제 그 후에 계속 기술이 발달해서 통신도 빨라지고 인터넷도 모바일 인터넷도 도입되고 클라우드도 도입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인터넷에서 디지털 굿즈를 팔던 그런 서비스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실제로 아날로그에 살던 오프라인에서 살던 것들마저도 전부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산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요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컨퍼런스의 타이틀인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데까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2년 전에 네이버를 퇴직할 무렵에 인터넷 기업 협회장을 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뭔가 경제를 새로 이끄는 좀 주체가 되면 어떠냐. 그리고 그때 우리 키워드는 디지털 이코노미, 신경제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먼저 썼기 때문에 디지털 이코노미란 말을 써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던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뿌렸던 하나의 씨앗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혁신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기쁜 개인적인 소회를 느꼈습니다. 제 각설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발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서울대 유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이코노미란 얘기를 오늘 많이 비즈니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디지털적인 것들,
디지털 아이템, 뭐 음악들 이런 것들만 디지털 플랫폼에 돌아갔다가 이제는 많은 오프라인들도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발표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글로벌 기업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청중들이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나고 있는 곳, 일어난 직한데 왜 안 될까? 어떤 데가 큰 기회가 있을 것인가? 하여간 우리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돼야 될 것으로 가장 급한 부분은 이제 정부 섹터 같아요. 정부가 플랫폼 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플랫폼이 되고 파퓰러리티가 지금 그러니까 인기도가 올라간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밖에 아직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창업도 여기저기서 각 정부 부서마다 따로 플랫폼이라고 만들었거든요. 다 그래서 지지부진해요. 하나 제대로 만들고 하나를 소위 말해 인기를 올리기 위한 플랫폼 제대로 만들고 진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플랫폼 얘기한 지 정부도 지금 얘기한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실적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진짜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집중시키고 제대로 만드는 거를 좀 부서 간의 이기주의를 벗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부의 서비스가 에피션트해지면 우리나라가 에피션트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뭐 여기도 계십니다. 서비스 산업 자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플랫폼으로서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오픈네스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해외 기업과 대비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고충은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사이트들이 그만큼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우리 사용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이미 아직도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폐쇄적이죠, 사실. 이게 서비스 부분도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같은 서비스들이 전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규제 풀어줘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까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글쎄 뭐 일부 인터넷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뭐 골목상권하면서 오프라인 뭐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오늘 보셨지만 제가 많이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터넷 기업의 뒤에 있는 소위 말하면 수요자 공급자들의 계층이 우리 젊은이들이거든요. 이 우리 젊은이들이 비효율적인 구산업의 보호라는 이름의 규제에 의해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일자리 못 얻는 거죠. 일자리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일자리들이 이러한 디지털 산업에 있는데 이것들이 규제로 막혀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또다시 규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답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메모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정부 부분이 많이 오히려 개선돼야 될 것 같다는데 그거는 두 가지로 들리네요. 하나는 그냥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기능도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민청원 사이트 같이 오늘 어떤 기사에서도 보니까 지금 국민청원 사이트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또 하나는 약간 질문과는 좀 다른 취지에 가깝긴 하지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더 관심이나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사 섹터를 망라해서 좀 더 개방적인 그런 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좀 구체적인 어떤 산업을 언급하신 건데 그건 아무래도 하나의 사례로서 모빌리티인 것 같고 그런 쪽이 좀 더 포함해서 그런 규제나 이런 것이 혁신되면 특히 요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좀 더 후속 질문하고 싶지만 또 마침 오늘 또 모빌리티에 관여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이재용 너무 직함이 길어서 그냥 본부장님께 오늘 본부장님은 저기 어떤 좀 더 정부 쪽을 지금 대표해서 나오신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까 보니까 엔드 직함은 그냥 재밌으라고 쓴 거고요. 기업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재용님으로서 네. 그럼 꼭 정부 대변자로서의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오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혁신 성장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혁신 성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참 한꺼번에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뭔가 둘이 또 밀접하게 연결된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발표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혁신 성장은 아무래도 파괴적인 거여야 될 것 같다, 창조적인 것,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한편으로는 그게 지속 가능하기 위한 혁신이 돼야 될 거고 그러려면 환경이나 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이 제로섬이 안 되려면은 이쪽에 있는 그런 어떤 이익이나 권리를 이쪽으로 단순한 게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의 플러스 썸이 되는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전에 있어서 과연 이제 플러스 썸이냐 하는 부분도 썸이라는 관점에서도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혁신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버 같은 에어비앤비 같은 사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은 몹시 여러 가지 불편해하더라. 예. 호텔이 아닌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심지어는 거기에 살지도 않는 어떤 뭐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임대로만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예컨대 반사적인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할 때 그런 사회적 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의 민간 공동본부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정부 쪽에는 자문을 하는 역할이고요. 실제 이제 정부에서 일은 해주시기 때문에 전 정부를 대표하진 못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하면 플러스섬을 만들 거냐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같이 해야 되는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하나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이게 어떤 식의 변화가 있든지 간에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 그리고 수혜자가 있게 마련이니까 지금 에어비앤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도시에서 이제 이런 숙박의 문제가 있고 뭐 우버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폐해적 그런 마이너스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피해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총합이 증가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가 더 우리 사회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 택시 시장 같은 게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택시 시장을 8조 원 되는 시장을 뭐 또 다른 택시 뭐 혁신적인 택시가 들어가서 그 8조 원 시장을 좀 더 가져오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 물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실직하는 노동자도 있을 거고 이제 그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회사 소카 같은 경우는 차량을 소유해서 공유로 바꿔내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이동해서 쓸 수 있도록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자. 그러면 그 시장이 몇십조 원 되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거기에 택시도 크고 그다음에 다 새로운 모빌리티도 클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동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플러스썸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또 그렇게 생기는 산업들의 해외 진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썸이 플러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각각의 인더스트리별로 또 정부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저는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미래에는 아까 인터넷 그 기업에 처음 하셨을 때 얘기했지만 전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에 대한 거를 앞에 전제를 놓고 전 거기에서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를 생각해야지 현재 상당에서 이제 여기서 누가 이기고 누가 뺏기냐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떤 결론도 아마 못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좀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당장의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하나의 기준점은 전체적인 트렌드, 10년이나 또 20년을 내다볼 때 어떤 방향성에서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이것이 플러스 썸이냐 아니냐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하루빨리 우리가 그런 사회적 합의를 도달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길을 희망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그런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로이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멋지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냥 한국말로 하고 통역군에게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싱가포르의 금융 혁신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들었고, 금융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0가지 그런 어떤 동인들, 이네이블러스하고 또 다양한 또 폴리시 메이커스의 툴킷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 레귤러토리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항상 그 싱가포르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도시 국가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도 작고 해서 또 특별한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금융 섹터가, 파이낸셜 섹터가 뭐 13%나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런 빠른 혁신을 도입하기가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저 질문입니다만, 이제 한국은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더 인구도 많고 좀 더 나라도 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한국이 그런 싱가포르 같은 사례를 도입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지, 또는 싱가포르의 공무원으로서 한국에 어떤 어드바이스를 줄지, 그 한 가지 하고요.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 사례를 한두 가지 공유해 주시면서 기왕 샌드박스를 통해서 성공을 좀 얻는 확률을 높이려면 샌드박스 운영에서 어떤 점이 좀 더 필요할런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Okay, so two questions. One on success stories, and the other one on how should we do to make Sandbox successful. I think success stories, we do have quite a number of our fintech startups that have come out from our Sandbox. One of them is on insurance. It's called PolicyPal. They look at new ways of doing insurance as opposed to the very traditional insurance company. So I think the ability to be able to innovate within the Sandbox and then allowing us as a regulator to understand their business model much easier through a real example of how the business is going to run in the real world as opposed to just a laboratory type of testing. That allows us to learn more about what they're doing and assess their capability. So I think a lot of regulation currently requires, say for example, the people running the company to have X number of years in a certain industry. But we know that a lot of innovators are very young. If we insist that they have X number of years, then I don't think anybody will try to innovate within the industry. So you will still get all the very experienced one who will probably do the same old thing over and over again. So that's the risk that I think we will go into if we don't start to explore different ways. So in that sense, I think in that particular case, we allow a relatively young founder to start an insurance business, and through her experiment within the Sandbox, it allows us to actually understand, oh, actually it's not that a big risk, and therefore after that we allow the company to obtain a license and they are able to operate out of it. I think, so that links back to the second question about if you want to introduce a Sandbox, what would be the success factor? I think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obviously very important. I'm so glad that the two government-related agencies are wearing jeans and the rest are wearing pants. It shows the advancement of how we see things differently. So support of government is important. Secondly, I think the existing regulation needs to be supportive of innovation as well. So instead of having very strict regime, flexibility needs to be built in within the regulation so that things can change and innovation can take place. Because if we have very strict rules, if it is rule-based, then the issue is every time you need to change something, you need to go to the parliament, and that will take time and innovation will not take place. So the way we construct our regulation or even our act, it's such a way that while it addresses the principle, but actual implementation is then take place with different kind of guidelines and notices. So I think the open mindset and the willingness to test with the participant, that will make the sandbox a lot more successful. 예, 제가 다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샌드박스의 성공 사례로서 이제 보험 영역의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하여간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좀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공유해 주신 것 같고 뒷부분에서는 이 정부의 공무원들도 좀 더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마인셋을 좀 가지고 주제도 만들고 거기에 융통성 내지 유연성을 부여해서 가져가게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어떻게 보면 사실 샌드박스라는 제도 자체의 도입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마음과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운영이 진짜 결국 성공을 많이 가져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로 그냥 제가 접수해서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정주환 대표님께 또 저는 사실 카카오 택시가 그동안 해냈던 걸 보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택시를 타는 저의 삶에 있어서의 혁신을 부여했고 지금도 거의 밤늦게는 매일 잘 쓰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또 그렇게 쌓이는 데이터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많은 또 통찰력 그리고 시사점을 줄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발표에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재용님한테 드렸던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을 사람들은 또 거꾸로 받는 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서비스라는 것이 이렇게 공급자의 마음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요자 또 고객 그런 사람들과도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발전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례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때 좀 더 수요자라든지 서비스의 고객과 서로 같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서비스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카카오 택시, 카카오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스마트 시티라는 이제 키워드로 많은 변화들이 도시에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변화들의 안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디지털라이즈 되는 거죠. 예전에는 택시들이 몇 대가 비어 있고 택시를 예를 들면 몇 대가 비어 있고 각각의 택시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어느 지점에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정확하게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디지털라이즈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예전에 택시와 관련된 운행 정보를 이제 오픈 데이터로 개방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서울버스라는 앱을 그 공공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참여형을 만들 수 있는 기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양한 사업자들 혹은 시민들, 이용자들이 공유를 하고 활용을 함으로써 또 다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기업만이 아니라 그 퍼블릭 섹터, 즉 그 정부 사이드나 지자체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활용, 공공적 활용, 그다음에 공유적 활용 등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 고버넌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리빙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실제로 그 참 자기가 겪는 불편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 생활을 혁신하고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그 데이터를 공유를 통해서 소비자라든지 고객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반응을 거꾸로 또는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참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오해 내지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라는 게 이제 사실은 기업이 다 소유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업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형태의 O2O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규제 기관과도 공유한다든지, 사실 또 뭐 경쟁 기업이 다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적절한 제한 하에 규제 기관과도 데이터를 많이 공유하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또 어떤 효용을 주고 있는지를 공유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훨씬 더 빨리 사회적 합의라든지 통찰력 그리고 다른 혁신을 또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해 주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 분께 그냥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답의 방향은 좀 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학계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학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를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좀 더 학문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또 정 대표님 같이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은 역시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달려나가는 그런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또 우리 이재용님은 지금 또 한편으로는 두 모자를 쓰고 계신 한편으로는 어쨌든 정부의 혁신 성장 쪽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로이님도 역시 원래는 바클레이스 은행에도 계시고 그런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또 싱가포르 금융청에 계시는 분이서 공무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시장이나 이런 데 맡겨놓는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아까 규칙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미래의 규칙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었는데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다른 쪽 섹터 분들에게 이렇게 좀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순서대로 교수님.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한 두 가지 포인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미컬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상당히 생각보다 말씀대로 인터넷 기업들도 이렇게 혁신 기업들인데, 정부도 말할 것 없지만 생각보다 기업들도 제가 보기엔 뭐 미국 기업도 그렇게 데이터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잘 안 줘요. 뭐 예를 들어 저희 보고
분석해서 뭐 좋은 결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뭐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데이터 좀 분석 좀 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뭘 하고 있는지 좀 분석 좀 하게 자료 좀 달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주시는 건 IR 자료 이상을 주시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뭘 더 분석을 해서 좋은 거를 이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가끔 뭐 이렇게 뭐 35억 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예. 말씀대로 서비스니까 말씀대로 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실 부분도 있지만 그 보호가 생각보다 너무 보호적이지 않은가. 이걸 좀 더 오픈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더 쉐어해서 아카데미가 좀 그걸 쉐어해서 좋은 자료들을 인터넷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좀 산출해 주면 좋은데 좋은 내용 좀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분석할 걸 안 주시기 때문에 일단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그래도 많은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 분석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구걸하다시피 해서 데이터도 얻어서 분석해서 해외 저널 논문도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참 보면 데이터가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 뭐 아시지만 공공 데이터 많이 분석한다 그러는데 좀 나아지길 바랍니다만 솔직히 공공 데이터 저희가 데이터 분석할 만한 질이 안 돼요. 상당수가. 기업의 데이터도 제가 보기에는 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신없이 시작하셨는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에 의한 이 소위 데이터베이스 셋업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창업 기업 조금 할 때 이제 시작하니까 그러시긴 하겠지만, 근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좀 성장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유용하게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하시면 본인들도 제가 보기 이거 갖고 어떻게 분석해서 쓰시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런 데이터 애널리시스 얘기합니다만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축적했고 내년 축적하고 내후년 축적하면 그것이 트렌드 분석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게 축적이 되면 가치가 늘어야 되는데 그런 일관되고 목적을 가진 데이터 축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기업들이 먼저 고쳐서 자유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스탠다다이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각 기업들이 다 자기네 나름대로 만든 것들 하다 보니까 비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떤 데이터가 산출되고 이것이 우리가 모두 가치를 좀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비교 가치도 떨어져요. 그리고 기준도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창출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우리 전체 산업에 소위 말하면 에피션시도 올라갈 텐데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젠 개선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데이터가 해봅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표준화되고 축적화될 수 있고 그것이 또 공유될 수 있다. 학계적인 말씀이에요. 그런 걸 많이 저희가 한 몇 분 남겨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한두 개 받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분들은 한 저기 12분 남아 있는데 나중에 한 5분 정도 남길 수 있게 한 2분씩만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업에 있는 사람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못 만들고 못 드리고 아직 수준도 낮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에 뭐 정부 만나고 노조 만나고 저희가 뭐 지금 다 하느라고 바쁜 게 있어서 이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혁신에 대한 것을 꾸준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정부가 푸시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 자체에서 사회와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시대적 사명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 기업인으로서 이제 뭐 하는 거고요. 정부한테 바라는 것은 그 미래를 위한 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뒷짐지고 지켜보고 만들어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실제로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저는 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계나 연구계 같은 경우는 그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저는 학계하고 연구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200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노동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 자동차 소유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학계 연구만이 되면 될수록 기업이든 정부든 그걸 기반으로 같이 논의해서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에 특히 그 학계 기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막혀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여기서 어딘가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직업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의 없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더 객관적이고 또 어떤 사심 없이 연구하는 곳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서 사실 학계에 대한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로이 태호 씨에게. Yep. So I think has been mentioned before. I think it's not just a government role, but I think the starting point has to be there must be a direction that is set as a country, and then the rest of the different stakeholders and the ecosystem can then come into play. So Singapore, for example, in 2014, we set ourselves a vision to become a smart nation. And with that in mind, then I think the different industry, different sector then can move together with the academia. They look at how can we generate more research on certain areas and generate the right talent to support that. So I think the direction has to be given, but then the innovation has to be taken place by the private sector, and at the same time,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enough for innovation to take place. That includes making sure that the regulations, the rules are good enough for innovation to take place.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저희하고 좀 상황이 더 다르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먼저 국가가 어떤 명확한 방향성, 뭐 스마트 네이션이라든지 하는 걸 딱 먼저 정하고 나서 그 후에 여러 섹터들, 심지어 학계도 포함해서가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맞춰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특히 정치인이나 내지는 공무원 쪽에서도 반대로 아까 저는 학계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한번 유념해서 볼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현 시점은 굉장히 큰 거대한 변화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틀에서는 많은 이제 방향성이 있겠지만 먼저 보다 빠르게 이제 플랫폼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전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재단을 해가지고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뭐 규제 샌드박스가 됐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그 다양성의 가능성, 힌트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하는 그런 다양성을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제일 소중한 자원은 그 사회를 혁신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은 그 혁신을 하고자 하는 혁신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혁신을 시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규제기관이나 정부 쪽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 그 혁신 에너지가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얘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그 데이터는 항상 많이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별로 없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모빌리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자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라는 데이터 리포트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PDF 파일로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힌트로 해서 다양한 학계나 공공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업계에 있을 때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공유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서 마지막에 홍보도 하셨지만 어쨌든 좀 더 기업의 입장에선 역시 규제기관에 바라는 건 또 단지 우리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이들 그런 사람 특히 혁신 내지 그런 새로운 창조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길이 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입장이시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제가 선정하기보다 가장 많은 숫자를 받은 질문들을 한두 개, 두세 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쪽, 제일 큰 걸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예. 현재 어떤 이미 커다란 플랫폼이 자리를 잡았을 때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언을 달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은 그래도 오늘 플랫폼 교수님이 그러면 네. 한번 절 짧게 답을 해주시고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상당히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서 조금은 정보가 이제 유저 입장에서 공유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공유되는 형태로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향후 이런 유저 데이터가 공유되고 아까 사실 싱가포르에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유저가 컨센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이. 말씀대로 이제 유저 컨센트하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흐름이 있어서 그런 기대를 일단 큰 흐름에서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본인들이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일단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기업들이 대부분 바쁘다는 이유로 데이터 진짜 안 모으고 분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이미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스타트업들은 그걸 좀 권장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교수님 답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키워본 분들 답도 좋을 것 같아서 지용님 한때 제일 큰 플랫폼도 하나 만드셨지만 그래도 요새는 엑셀러레이팅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예, 짧게 뭐 조언 하나 주신다면 그 혁신을 해야죠. 그 똑같은 분야에 똑같이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와 경쟁해서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차피 지금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20년 전 네이버도 없었고 뭐 카카오도 없었고요. 10년 전에는 지금 이런 모빌리티 회사, 뭐 우버, 에어비앤비도 다 없었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새로운 분야에 뾰족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데이터를 모으면서 거기서 크는 것이 스타트업으로 맞는 부분들이지 이게 큰 기업이 양보를 해서 그걸 받아서 좀 더 우리 더 잘해보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저는 현실적인 충고를 드립니다. 예, 저도 한마디 거들면 뭐 요새 보다 보면 어쨌든 큰 데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딘가 뭔가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좋은 거는 우리 인류는 어쨌든 계속 새로운 걸 찾고 더 나은 걸 찾고 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작게 시작해도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게 미리 있다고 기운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작은 것부터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 질문 더 해볼까요? 이건 카카오 택시네요. 카카오 택시의 기존의 꿀택시가 꿀비 1,500원 때 꿀비중을 택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독점치 갖춰진 후 스마트폰 이거는 뭐 바로 정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 네, 저만 답할 수 있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카카오 택시를 처음 시작할 때 관찰했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당시에도 콜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뭐 SK 나비콜이나 동부 앵콜이나 KT 파워콜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를 들면 콜neb이라는 장치를 약정을 걸어서 주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뭐 3년 약정 이렇게 해서 뭐 100몇십만 원, 200만 원 가까이의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즉 내비 가격이 거의 뭐 100만 원이 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비가 뭐 그 정도 가격이 안 되는 그리고 실제로 충분히 콜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장 쉽고 편하게 기사님들이 각자의 자기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연결될 수 있다면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호출이라는 건 콜비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기사님들을 보니까 이제 기사님들별로 또 취향이 있으세요. 전국이 20만 명 이상의 기사님들이 예를 들면 많은 승객분들이 그 기사님들은 장거리만 좋아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시내만 다니는 기사님들이 있고요. 꽤 높은 비율로 있고 그다음에 장거리는 가는데
분당만 가고 일산은 안 가시는 기사님들도 있고 일산만 가고 분당을 안 가는 기사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길의 익숙함이나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수요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는 AI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요금으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불합리하거나 뭐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이었지 이렇게 그 어떤 독점적 시장 파괴적인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당한 혁신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것도 사회적으로 비용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신 것 같고, 지금 26초 남았으니까 뭐 새로운 질문을 받기보다는 제가 원래 오리지널 플랜에 따르면 45분에 끝났어야 될 건데 좀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아쉽지만 뭐 여기서 그냥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더레이터로 수고해 주신 김상원 대표님하고 네 분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